지금은 그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예전에는 뭐 이제 매수자가 100이고 공급자가 한 30 정도라고 하면 지금은 공급은 1이고 네. 매수는 한 300이 돼버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공부해가지고 뭐 사겠다? 뭐 네. 그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지금 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맞죠? 아 그렇죠. 지금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또 네. 밝았고 네. 또 새해는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부동산이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라서 네. 오늘 또 대표님 모시고 새해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올해 전망 뭐 이런 네.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올해 전망은 뭐 1차 그 상반기에는 네. 초양극화 시대, 네. 공급 절벽 이 문제가 좀 큰 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그 이슈,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피벗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되고요. 하반기에는 역시나 점점 축소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그 문제들. 그래서 상반기에는 매매 시장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전세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올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떤 매매가 막 상승이 네. 일어나고 이제 네. 중간에 지방선거 있고 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전세 난 같은 게 좀 올 확률도 있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신다는 거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의 본질은 공급이 없어서인 건가요? 뭐 공급에 대한 그 본질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도 거래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매매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한 그 매매가 네. 결국은 전세를 하나 뺏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임대 물량들은 축소가 된다. 네. 왜냐하면은 매매 시장으로 전환된 그 전세 수요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실거주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면은 전세 물량들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하고 이런 전환된 수요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전세 물량을 빼앗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집을 사면 뭐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상반기에 거래가 많이 되면 그만큼 이제 전세 물량은 다 줄어드는 네, 그런 그렇죠. 개념이 되니까 네. 이제 하반기에 그런 전세난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뭐 재초안을 뭐 폐지한다거나 네. 뭐 완화, 그다음에 이제 토호제 완화 같은 것들을 당장은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네.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연초에는 좀 풀리지 않나라고 좀 기대하셨던 그 도시 외곽지나 이런 분들도 네.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시장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두적으로는 그런 언급을 준다라는 거는 네. 시장에 향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과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축소가 되고 이런 물량 축소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 완화가 없다라면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근데 지금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소위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곳은 양질의 지역이거든요. 소위 강남 상구라든지 또는 한강변하고 인접한 지역들의 네. 그 개발들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물량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양질에서 매매 물량이나 또 전월세 물량이 나오기가 어렵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서울의 전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나 소위 말하는 갭투자 물량들이 줄어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로 전환된 그 전세 수요들이 전세나 월세 매물을 그 깎아먹고 있는 그런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시장에 안정화를 줄지 또는 부작용으로 다가올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공급 위축과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네.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뭐 말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 이게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데 괜히 그렇게 좀 완화 기조를 보였다가 또 한번 풍선효과 일어날까봐 이걸 걱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장에 정책적인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국토부 장관의 언급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라면 지금까지 상당 부분 병목되고 누적된 수요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미리 시장에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시적으로 풀렸을 때 그런 자금들이 매수에 해당되는 곳들에 아파트 상품을 매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자극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도로 보여져요. 소위 말하는 물을 끓어놓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면 면만 넣으면 되는 구조인데 네. 예, 그렇게 끌어놓지 않고 그래도 끓는 시간을 좀 벌어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네. 예,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과 특징들을 보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과 또는 뭐 시장의 정책의 반응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도 하고 또는 해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좀 기습적이에요. 네. 예, 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기습적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의 아파트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신호와 시그널이 다는 아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찌라시들도 나왔는데 반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또 반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운영되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는 이유도 이런 한번 규제하기는 쉬워도 해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재초안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언급한 거대로 100%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월부터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이 밀리면 밀릴수록 이제 기대감도 더 커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뭐 토어제도 안 푼다, 뭐 네. 재초안도 안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 네.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하나 빵 터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급 대책 쪽에서 나올 만한 게 있나요? 지금 공급 대책은 사실 뭐 실질적인 공급보다는 결국 기대감을 주는 공급 대책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 그런 네.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보여주는 그런 공급 대책이 아니고 청사진 정도만 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휴부지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청사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그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향후에 보통 한 그런 뭐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는 기간 자체도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필요하겠는데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반대가 커서 못했다. 뭐했다. 일정한 뭐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성과를 못 냈다라고 하는 핑계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청사진 제시하는 공급 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억눌러 왔던 그 수요자들을 달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공급 대책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자들은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특히나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나게 되고 또 그 바닥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매수 대기 수요들은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뭔가 그 유의미한 어떤 청사진도 뭐 제시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고 네. 실제 공급도 뭐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 네. 올 한 해는 뭔가 집값 상승하는 거를 뭐 막기는 좀 역부족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서울의 적정 공급 대비했을 때도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한 30% 초반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의 공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급 절벽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이런 그 공급 같은 경우가 사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비탄력적인 재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수치보다도 체감하는 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특히나 이 공급이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공급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매매 시장을 바라보고 주택 가격 안정하고도 생각을 하는데 공급은 그 공급 하나에 매매와 전세와 월세 모든 그 카테고리가 이 공급이라는 키워드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네. 공급이 준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매매 물량도 줄고 전세 물량도 줄고 월세 물량도 줄을 수 있다라는 그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그 대책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큰 자극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작년 말 올해 초 해가지고 지금 뭐 막 기사도 나오지만 네. 막 노원에 네. 갑자기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네. 집을 사고 네. 지금 뭐 한 집을 내놓으신 분은 뭐 일주일 동안 뭐 4명이 왔는데 내 팀이 네. 다 산다고 막 하는 거예요. 뭐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뭐 몇 달 전만 해도 노원 같은 막 도시 외곽지는 우리 안 오르는데 왜 토호제 거냐 막 이랬는데 네. 약간 분위기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걸로 보세요? 지금은 그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예전에는 매수를 하려고 뭐 이제 매수자가 100이고 공급자가 한 30 정도라고 하면 지금은 공급은 1이고 네. 매수는 한 300이 돼버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신규되는 아파트 청약도 2, 300대 1 정도가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느낌으로 봐도 예전에 집 보러 가면은 뭐 101동도 보고 106동도 보고 남양도 보고 동양도 보고 만약에 마음에 물건이 안 들면은 옆에 부동산 가서 다른 아파트 단지도 같이 검색을 하고 탐색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거든요. 집에 네. 가족들하고도 한 번 더 보고. 근데 지금은 다들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결국은 그 경매 시장하고 비슷한 그런 시장처럼 서로 호가를 제시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네.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한 모습이 되는데 이런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한 큰 배경으로는 신규 공급에 대한 부족 그리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를 한 부분들 그리고 물량 축소가 있다 보니까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뭐 4명 정도가 지금 노원구에서 뭐 집 하나 보기 위해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급지에서는 앞으로 중반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청약 시장의 몇 대 몇 경쟁률이 아니라 기사화가 오히려 집 매매 대기 수요가 몇 대 몇 정도의 그 기사를 다룰 정도의 그런 시장으로 변모되지 않을까라고 되지 봅니다. 않을까. 네, 저도 지금 상담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뭐 한 5억 중반에 내놨는데 네. 순식간에 갑자기 와가지고 네. 다 자기가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으면 우리 매도자, 공급자는 가격을 올리려는 경향을 보일 텐데 네. 그렇게 지금 약간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막 가고 있는 이 상황. 네. 그러면 매수자들이 안 사면 그만인데 매수자들도 지금 이렇게 웃돈을 붙이는데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이 실무에서도 많이들 나타나는데 계좌번호를 서로 안 준대요. 네, 안 줘요. 예, 계좌번호 주면은 갑자기 잠수를 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게 내가 가격이 이렇게 헐값에 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시장 안에서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라고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에 대한 물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이 축소됐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그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점점 밀려나면서 그 전세에서 월세까지도 밀려나는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경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밀려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마지막 나의 그 서울이라는 곳을 지키기 위한 그 자기 방어 뭐 이런 거에도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수준 자체가 심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역대 정책 중에 제가 1015 대책이 가장 최악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이번 10.15 대책이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 전역을 거의 다 이제 토어제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래부터 이제 토어제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 3구와 용산은 네. 이제 혜택 아닌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강남 3구가 지금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3구하고 용산이 적용됐을 때만 해도 이런 좀 차별적인 규제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지역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서울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차별적인 게 아니라 이제 동일한 규제에 해당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초반의 현상이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강남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노도강이라든지 서울의 외곽 지역들마저도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규제 정책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도 규제 강도를 뚫고 가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렵다. 예전에는 비바람 맞으면은 집에서 좀 있다가 비바람이 멈추고 나면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비바람을 맞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를 뚫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비와 바람에 좀 적응을 한 그런 수요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비가 그치지 않고 더 올 거면 네. 그냥 지금이라도 가자. 한마디로 올 한 해도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뭐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는 어렵다. 이런 기조가 지금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은 항상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되다가 주택 시장이 조금 뭐 시장이 좀 잠재워지고 나면 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택 가격을 올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지적하신 대로 규제가 강화돼서 완화될 것 때문에 이런 투자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규제에다가 추가적으로 규제가 더 될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앞단에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다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사자라는 심리가 최근에 주택시장에서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제 송파구의 상승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꼭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강남 3구의 용산이 이제 다른 데가 다시 또 이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싸 보이는 약간 이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하락되면서 가격들이 상승한 그런 곡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향후에 이런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선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최근에 그 엘리트 단지 심지어 제가 쓴 글에 그 레이크 팰리스도 넣어달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서운해하시면서. 우리도 넣어달라. 네, 그래서 뭐 그분이 혹시 시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엘리트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옆에 파크리오도 넣어달라고 헬리오도 넣어달라고. 그만큼 지금 그 송파에 있는 분들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택의 표본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 강남 3구 안에서도 이 송파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던 뭐 엘리트 단지 뭐 이런 지역 안에서 30억 한 중반 정도 되는 이 가격선에서 더 떨어질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송파에서 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 신규 아파트가 35억에서 34억 정도보다도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새로운 가격으로 인정을 하고 주택을 구매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송파가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나 송파가 전체 자치구를 보더라도 한 20% 정도 오른 지역 중에 한 곳이고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 특히나 강남보다도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강남의 대체 주거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송파의 미래를 보면은 송파에서 신규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준공 이후의 시세를 본다라면 지금의 신고가보다도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에서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입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핵심을 보면 삼성동이 중심이 된 업무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 이제 앵커가 삼성동이 되는데 강남역이나 테란로보다도 오히려 삼성동의 업무 중심지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교통이라든지 업무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강남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는 반포의 그 지역들보다도 오히려 이 잠실이라는 지역이 눈에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주거지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업무 외에도 주거라든지 이런 그 상관성이 좀 큰 것들이 문화나 뭐 이런 컨텐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도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동구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직접적으로 한번 보려고 가봤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도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잠실의 마이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업무와 문화와 뭐 어떤 주거 그다음에 한강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잠실이라면은 어쩌면은 향후에 강남 그 3구 안에서도 지역별로 동별로는 서열의 변화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꼭 송파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강남 권역에 이제 대규모 지금 그 GTX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 호재들도 막 계속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꼭 강북에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막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개발 압력 같은 것들도 계속 늘어나는데 또 공급은 또 계속 또 적체되어 있으니 당장 올 한 해는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막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이제 변수가 지금 주식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난 부동산 안 사라고 하면서 계속 주식 투자하고 계시지만 또 이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시면 결국에는 또 그래 집을 하나 살까? 무주택자 분들도 또 많으시니까 주식 시장이 이렇게 호황이 되고 5,000p, 6,000p 넘어간다고 치면 이게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넘어올 것이다. 아니다. 부동산에서 오히려 주식으로 간다. 둘 중에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식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을 하고 나서 다시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3-4일이면은 충분히 거래가 되잖아요. 그만큼 향후에 그 돈을 빼고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속도감 있게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코스피가 한 4,700 정도 선도 닿을 정도로 굉장히 주식시장이 호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이 번 수익을 가지고 어떤 그 상품을 사느냐라고 고민을 해 본다라면은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그 불안 그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를 너무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으로 벌어서 현금화를 한다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 한국의 그 원화에 대한 값어치가 상당 부분 떨어져서 그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도 조금 실물 자산 대비했을 때는 이게 자산은 그 현금을 번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실물 자산이 더 많이 오르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살려고 하는데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도는 수익화해서 실물 자산, 특히나 자산에 대해서 가장 좀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번 돈뿐만 아니라 그 번 돈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리스크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돈을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그 투자에 대한 그 대안들을 찾거나 어떤 그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올 한 해 집값 상승 요인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라고 말할 만한 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그렇죠. 봐야겠죠.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이 충분히 흘러갈 가능성들도 크고요. 예전부터 여러 가지 뭐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네. 뭐 어떤 상관관계. 상관관계라든지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성들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의 그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돈을 버신 분들 같은 경우 부동산으로 오는 경향들이 있고요.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그 주식이라는 그 내재된 내용 안에는 유동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유동성들은 충분히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뭔가 예상되는 추가 정책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네. 우선은 가계 대출을 어쨌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GDP 상승분 정도만큼만 뭐 늘리겠다라는 네. 건데 올해 한 2% 정도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대출 2%? 그러면 이제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인다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사실 대출 받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더 안 좋아지게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좋아지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이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고 네. 그 현금이라는 거는 단순히 머무르는 현금이 아니라 어떤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사기 위한 그런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앞에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향이나 실무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지금 부동산에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을 하고 그거로 집을 사기 어렵다 보니 주식에 투자를 해서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GDP의 2%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한 국면 안에서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그 타이트함이라는 거는 결국 주택의 구매력을 낮출 수밖에 없고 네. 이 구매력이 낮춰진다라는 거는 결국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양질의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경쟁자가 이탈을 하다 보니 네. 용이하게 돼버리고 현금에 대한 확보나 자금 여력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을 활용을 하지 못하니 지금 뭐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런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의 외곽 지역의 주택들을 대출을 최대한 좀 적게 마련해서라도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근본적인 궁금함인데 대출 규제가 집값을 하락 전환시킬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대출 규제가 하락 전환시키기에는 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보면은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들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정책 대출이 풀렸을 때도 집값에 대한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집값의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대출을 활용한 수요 억제 정책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외곽 지역과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서울의 코어 지역 간의 자산에 대한 그 격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출 규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트렌드로 작용을 하면서 서울 안에서도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더 극심하게 벌어진 그런 효과를 발생시켰다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대출을 줄이는 게 양극화를 더 일으킨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격차도 좀 벌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젊은 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본인의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네.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지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급여나 연봉 수준이 높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 대출의 금액도 적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바탕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산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는 그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뭐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런 구조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증여라는 그 트렌드가 뭐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부모들이 지켜보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해서 증여 형태로 지금 전환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정부도 네. 뭐 이게 집값 상승을 가만 보지는 못하니까 네.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금 계속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양도세가 다시 82.5%까지 네. 이제 원상복구 될 것이다. 네.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 양도세가 최대 82%가 되면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네.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양도세가 82.5%로 올라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봤을 때는 양도를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 물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과 쪽으로 흘러가고 하는 게 네. 정상적인 방향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찌라시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를 10%로, 30%를 20%로 바꿔서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아예 생각이 반대예요. 지금 10% 20%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양도세를 더 낮춰야 된다 오히려. 당연히 더 네.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시장에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 수요자들이나 다주택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집을 만약에 100이라는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110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82.5% 내고 본인의 취득 경비라든지 또는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간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9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이 110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거 다 하고 나면 정리가 10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110짜리를 팔아서 101이 되는 오히려 자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이 돼서 그러면 다시 110짜리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해도 대출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전세를 끼고 활용도 못 하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선택지의 공급 물량도 부족한데 이런 그 뭐 단점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을 매도를 하겠냐라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매물은 늘어날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어떤 매물들이 늘어나냐면 가격에 어떤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양도 소득세잖아요. 네.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된 주택들은 그 양도를 하고 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집값이 안 오른 주택들을 판다든지 10억이 오를 게 아니라 뭐 한 5천만 원이 오른다든지 1억이 오른다든지 그러면은 내고 나도 별로 그게 손해처럼 느끼지 않거든요. 네. 결국 양도세 82.5%로 중과를 하기 전에 팔아라라고 한다라면 정상적인 그 계산을 하는 그 시장 참여자라고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들은 팔면 손해이기 때문에 안 팔고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빠진 주택이나 또는 집값이 안 오르거나 최대한 적게 오른 주택 중심으로 매각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게 양도세 중과가 되면 네. 이게 이제 3주택자, 2주택자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세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엔 1주택자 대라는 정책이잖아요. 네. 이게 역설적으로. 네. 근데 내가 뭐 A, B, C가 다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네. 없고 네. 보통은 이제 한 개만 좋고 나머지 네. 두 개는 뭐 월세 받아볼까 해서 샀잖아요. 걔네들을 정리하겠죠. 그렇게 정리를 당연히 하는데 네. 이게 그 정책이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실거주는 본인이 살고 있는 정주 환경에 맞춰서 사는 게 맞고 한두 개 정도는 시장에서 민간의 임대사업자로 공급을 하면서 이 전월세 불안을 해소시키라는 역할인데 네. 오히려 인센티브를 안 주고 디스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에서는 지금 전월세 물량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게 매매 공급뿐만 아니라 전월세 공급도 이 공급이라는 키워드 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에서 새로운 공급이 나오면은 그래도 뭐 한 84제곱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하고 59제곱이나 뭐 요즘에는 시장에서 4구 같은 경우도 나와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시장에서 공급을 해주면은 공급도 좀 원활하게 나오고 그리고 맨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는 뭐 무주택자들에게 어떻게 전월세를 공급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도 해결을 할 텐데 그 양도세 중과라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다주택자들한테 얹어 놓으면은
그분들이 참 힘을 많이 잃겠죠. 이번에 2016 경제성장 전략에 원래 이게 양도세 중과로 원상복구 된다 안 된다 이게 뭐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뭐 이제 단독 기사들도 있었는데 내용을 이제 열어보니까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금은 이제 뭐 TF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잔금을 5월 9일까지 치러야지만 여기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한 3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토어제에다가 뭐 잔금도 보통 한 2달 걸리는데 지금 다주택이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된다라는 선택지를 놓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뭐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을 뭐 이제 좀 완화되는 시각이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뭐 다른 선택, 역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어떤 고정값을 보게 된다라면은 중과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설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뭐 제가 보는 그 부동산의 그 뭐 뷰나 시각으로는 중과가 유예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었고 이사철 그다음에 학군 수요가 몰리는 그 집중되는 전월세 시장 안에서 이렇게 중과되는 규제를 갖고 가는 게 맞겠냐라고 본다라면은 뭐 현명한 선택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에 중과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부동산 시장과 경제 논리로 본다라기보다는 뭐 정치적인 논리의 계산으로 보게 된다라면 중과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희망을 하시는 정책 설계자라고 본다라면 중과 유예가 가야 되고 비전으로 장기적으로 제시를 하면은 예전에 회복된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보다도 10% 20%는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10% 20%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취득에 대해서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분들이 팔고 나서 다시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해도 8% 12%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단과 뒷단을 과감하게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거래에 대한 세금들을 낮추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무시가 된 상황에서 지금 참 이게 부동산 정책 하면서 아마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정책 설계하시는 분들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화가 돼 있어가지고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단위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정책 디자인인데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부동산 시장을 뭐 정치적인 좀 이념화해서 본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지금 다주택자면 어쨌든 뭐 결론은 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안 팔면 사실 양도세는 안 나오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팔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양도세라기보다는 양도세가 이렇게 82.5%로 복구된 다음에 보유세를 때리면 그때는 내가 퇴로가 없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서 걱정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양도세가 이제 복구가 되면 보유세가 올라갈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밸런스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이제 유예가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하면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중과를 유예를 안 하고 그냥 중과로 간다라고 하면 보유세는 안 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참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의 이제 중과 유예냐 아니냐 그리고 보유세도 강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라고 본다라면은 실거주 중심의 똘똘한 한 채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런 트렌드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그 좀비 아파트는 좀 이제는 버리시고 그 아파트들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부동산을 향후에 그 취득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처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취득세를 낮추고 뭐 양도세도 뭐 많이 낮추고 지금은 최고 세율 45%인데 이거를 뭐 한 20-30% 낮추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약간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올 한해? 그런 약간 그 세금 용역 뭐 TF 네. 이런 것들 총 다 모아가지고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 네. 이런 걸 아마 하려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진국형 공무원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 간다면 정책의 디자인 자체를 후진국형으로 운영하는 후진국형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의식이라든지 뭐 국민들은 상당히 뭐 문화라든지 자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이 선진화되어 있는데 이 정책을 디자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속도를 못 맞추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정책적으로 점점 선진국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발을 내디뎌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라면은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새로운 그 정치 패러다임을 갖는 분들이 앞으로는 국회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그 관료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사회적인 요구가 그 커진다라고 하면은 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경제성장 전략 거기 네, 네. 보도 자료에 보면요. 지방 아파트를 네. 사는 경우에는 네.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제외한다고 써 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양도세 중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양도세 중과를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네. 양도세 중과는 하고 네. 그 다음에 지방에 사면 빼줄게 약간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양도세 중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시장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저는 유예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되면. 어쨌든 만약에 시나리오를 네. 중과 쪽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가상도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과 쪽으로 가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도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뭐 전반적 여론을 들어보면 9대 1인데 1쪽에 서 있는 쪽이 그러니까 저라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건 거죠, 정확하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 글로 가야 돼요. 네, 선언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맞다고. 네, 봅니다. 선언을 저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중간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 부분 그 수요자들은 그 지방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 쪽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가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매물 잠김은 굉장히 좀 극심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집이 이제 서울의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중과 유예가 된다라고 해도 서울의 핵심 지역 안에서는 매물 물량들이 좀 나오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역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듯이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 추세만큼 물량의 변화가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최근에 제가 뭐 어떤 취재도 하고 하는 기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 그 반포 쪽에 계시는 뭐 그 집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익 네. 실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본인의 아파트를 경매로 만든대요. 아, 네네. 네, 경매로 만들고 아마 그거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소스를 좀 드렸었는데 네. 뭐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은 새로운 좀 우회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선수들은 지금 다른 시각으로 부동산들도 일정 부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인 간에 근저당 잡아가지고 네, 네. 뭐 이자 안 주고 네. 그 경매 치면 뭐 경매 넘어가는 순간 오히려 더 좋아져요. 사실 이제 반포 아파트나 이런 네. 강남 아파트는 네. 뭐 자금 조달 계획서도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실거주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일부러 경매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너무 규제가 강해지면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는 편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편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규제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반증이죠. 서로 간에 어떤 뭐 현금 거래들을 하면서 네. 참 뭐 다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예전처럼 계약서에 대한 금액을 조금 다르게 쓸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집에 금고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금 한 두 덩이 주고 금 요즘 비싸가지고 네, 그 계약서도 뭐 실질적으로 그 거래들 하는 것보다도 조금 다르게 할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가격들이 착시적으로 시세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뭐 이게 시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포착하기보다는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과 프레임을 네.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지방선거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올 한해 뭐 네.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인데 네. 워낙 지금 정치화가 많이 엮여 있다 네. 보니까 네. 지방선거 이후로 무언가가 나오겠죠. 지금 전에 뭐 세금을 바꾼다든지 네. 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서울권 안에서는 뭐 일어나지는 않긴 하겠지만 선거 과정 안에서 어떤 뭐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는 집권 당에서도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퀘스천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최근에 장관의 입을 보는 이유도 그런 그 언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관망을 하고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거 과정 안에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언급들이 시장에 네. 자극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는 터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폭발하는 경향성들이 나오고 있어서 큰 이벤트를 두고 규제 강화 쪽보다는 완화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점 안에서 주택 구매를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송승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또 내관이죠. 이제 전월세 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뭐 1000세대 뭐 전세 2개 있다. 뭐 네. 만세대인데 전세 뭐 300개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세 매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렵죠.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역대 최저로 한 37%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전세 물량들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물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커졌고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의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에 대한 그 종말론이 예전만 해도 과연 없어지겠냐 전세가 없어지겠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축소되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종말론이 우리가 임대차 시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경험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 정도의 시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신규 공급은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세가 매매로 전환을 하면서 전세 물량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굉장히 좀 전세가 좀 희귀한 매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월세로 살다가 조금 더 돈이 생기면 전세로 가고 네. 그다음에 매매로 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오면서 전세가 좀 대중화됐었던 경향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그냥 좀 귀한 상품이 되고 오히려 고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 현금 여력도 있고 대단한 뭐랄까요? 뭐 우리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리서치를 한다든지 또는 대기 수요를 측정을 할 때 이런 수요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전망을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뭐 토지나 뭐 이제 그 주담대 받으면 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고 뭐 이래서 전세 매물이 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네. 전세를 주는 게 딱히 이제 실익이 안 느껴지는 그런 거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뭐 네.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함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세라는 그 제도에 대한 그 신뢰성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고가 전세가 있는 지역들 외에는 좀 저가 전세로 되어 있는 곳은 뭐 임차인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세라는 게 그래도 뭐 집주인들이 잘 운영을 해 오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앞서서도 언급됐던 그 보유세 인상을 대비를 해서 네. 본인의 그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됐으면 내가 이게 똘똘한 아파트를 2개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강남에서 그 아파트나 집을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역을 또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그 지역에 2개, 3개씩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들을 가지고 운영들을 해 가면서 본인의 똘똘한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신규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보증금이 2천, 3천도 안 돼요. 뭐 보증금 뭐 1,900에 월세 1,900 또는 방 한 칸을 월세로 주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 월세 물량을 만들고 본인의 어떤 뭐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이 전세로 줬던 물건을 이제 월세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과거에 이제 뭐 다주택자, 특히 강남 뭐 3주택자들은 뭐 보유세, 종부세 막 1억 몇천, 네, 3억 네. 낸 분도 있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대비하려면은 네. 미리 좀 약간 반전세라도 월세 그렇죠. 세팅을 좀 해놓겠다. 네,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겹쳤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사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 이자 받아서 내는 게 좀 싸잖아요. 네. 같은 아파트여도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시세가 안 오르더라도 월세화가 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 월세가 평균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네. 평균선인 거고 제일 뭐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곳들은 뭐 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한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중급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물론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과 뭐 한강벨트 그다음에 뭐 마용성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그 정도라고 해도 보증금이 훨씬 더 높거나 이런 형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전만 해도 그 월세를 살면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전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내가 목돈이 없어서 월세로 갔는데 지금은 월세로 주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월세도 높겠지만 이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해졌다. 사실상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월세라고는 하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보증금도 피하지 못하고 높은 월세도 피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반전세나 준월세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되는 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뭐 전세가 10억이다 그러면은 반전세 뭐 이러면은 뭐 보증금이 한 7, 8억 정도 하면은 월세가 뭐 한 5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증금이 한 5억이라도 월세가 한 2, 300. 네. 뭐 이런 형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은 이런 시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항상 이렇게 높은 전세나 월세 얘기를 하고 앞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제 항상 뭐 달리는 댓글이나 이런 의견들이 네. 아니 누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들어가냐 네. 마냥 올릴 수는 없다. 네. 뭐 근로자 소득이 뭐 뻔한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한켠에서는 또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들 듣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수요나 이 소득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들도 논하고 있는데 올해 2% 성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2% 성장 안에서 새로운 자산가들도 탄생도 하고 우리 유명하신 그 부익남 선생님처럼 뭐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주식이 4,700 얘기하잖아요. 또 주식 부자들도 생기고. 요즘 뭐 하이닉스 임직원들 뭐 지금 장난 아니죠. 뭐 성과급 받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월세의 수요들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누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시장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의 수보다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돈 벌거나 이렇게 부가 크게 일으키는 수요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하나 생길 때 이런 뭐 주식 부자 또 인플루언서들 그다음에 뭐 의사 뭐 이런 분들이 그 공급이 하나일 때 2명 3명이 탄생되게 된다라면은 이 공급 대비했을 때 소비 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더 커지면 월세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가끔씩 막 100억씩 아파트 하는데 저 집을 누가 사냐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뭐 그거에 몇 배 되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는 거지 그거를 단순하게 시각에 따라서 좀 보면은 안 되겠다. 예전에 흑석동에서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야 흑석동이 저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했는데 또 강남에 계신 분들 야 흑석동이 저렇게 싸? 라고 보시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에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들 구인 광고를 하나 봤대요. 근데 치과인가 성형외과의 그 월급 페이
그 의사 월급이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의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구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겠죠. 네. 결국에 이제 뭐 초고가 아파트 뭐 그런 상위 지역들의 월세는 또 그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신축 공급이 되면 네. 그나마 이게 수요가 좀 분산되면서 그렇죠. 좀 올라도 덜 올릴 텐데. 네. 그럼 말 그대로 손님은 많은데 지금 음식이 떨어지면 네, 비싸게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구조가 올 한 해 아니면 네. 더 길게 보면 뭐 2030년까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해결되기가 어려운 구조긴 하죠. 지금의 정책과 규제의 방향성을 보면은 일단 해결되기가 첫 번째는 어렵고요.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그 공사비에 대한 이슈는 이제는 변동성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예, 지금부터 오히려 가격들이 더 올라가는 분양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예전만 해도 주변에 시세 대비했을 때 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면은 뭐 측정들을 신규면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높게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그 한 1-20% 정도 낮게 구성들 했죠. 그렇지만 네. 요즘에는 신축에 대한 공급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들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이슈 또 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텐데 유통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물량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뭐 가격과 그 월세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가격이 그냥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이나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길게 진짜 뭐 2030년 이럴 때까지 계속 수요와 공급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전세 대란. 뭐 네. 예전에 뭐 허니버터칩처럼 네. 사람들은 많이 원하는데 공급이 공장에서 찍어내질 못하면은 뭐 네. 가격이 폭주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예상이 된다면 네. 이걸 어쨌든 정부도 뭐 막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예상되는 어떤 그 대응책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상되는 대응책은 항복을 하는 거죠, 시장에. 본인들이 생각해왔던 정책적인 방향과 뭐 이념들, 네. 뭐 이런 것들은 항복을 하고 시장의 방향성과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시장의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자. 근데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려면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풀어라. 그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만들려면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방향성이고 또 하나로는 보면은 수요자들이 그 전세 시장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이분들이 매매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출입이 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공급과 뭐 시장을 뭐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선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서울권 안에서의 결과 또는 지방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정책의 변화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허니버터 너무 오래되네. 요즘 두바이 초콜릿인가 그거 아닌가? 두종쿠로 줄을 엄청 쓰는데 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아, 허니버터 대충 너무 옛날인가? 대충 십몇 년 전. 그러네요. 지금은 네. 이제 두종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것처럼 결국에 공급을 늘리든지. 네. 아니면 뭔가 뭐 두종쿠 가게를 뭐 더 많이 뭐 만들 거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든지 네. 뭐라도 이렇게 청사진이 좀 완벽하게 좀 나와야 된다. 네. 그럼 이런 걸로 갈 수 있을까요?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막 전면적으로 막 네. 활성화시켜가지고 네. 임대 비율 막 다 낮추고 네. 용적률 막 더 플러스 해주고 해서 네. 이 안 나오는 사업성들 막 끌어올려주겠다. 네.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대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들은 거래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규제 완화라고 한다라고 해도 뭐 어쨌든 그 개발에 대한 개발 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 특히나 뭐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환수도 하고 공공 기여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아파트도 좋아지거나 그 건물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 주변의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좋다라고 해서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성을 쌓더라. 뭐 많은 분들이 그 지역도 통행도 못하고 직접 갈 수 있었던 것들도 성을 쌓다 보니까 뺑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가 좀 악마화된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공개적인 그 뭐 공지를 좀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도 활용도 할 수 있는 이런 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물론 단지에 계신 분들은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침해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개방을 하면서 가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질적인 공급들도 일어날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하나의 문제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 부자들만 돈을 벌고 거기 살던 사람만 돈을 벌더라. 우리 다른 분들은 혜택이 없더라 하는 그런 악마화되어 있는 뭐 프레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약간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어찌 보면 임대 비율도 높이고 네. 뭐 공용 뭐 기부 체납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성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분양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반대로 이제 전 월세로 좀 버티고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청약 좀 물량이 나오겠지 하는 그 수요도 지금 없어져서 요즘에 이제 청약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집을 사러 가는 이 악순환을 좀 끊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확 풀어주면 한 4년만 기다려볼까? 그럼 좀 분양 나올라나? 하면은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네, 충분히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뭐 물량들을 확보를 할 때 임대에 대한 비율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예전부터 대치동에서 어떤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대치동은 학군이 유명하니까 그 임대주택보다는 그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뭐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면 주택에 대한 그 지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향후에 완공된 이후에는 집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그 경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향후에는 자본을 좀 투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도 어떤 그 부지가 좀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한강변 주변 쪽으로 그 주택들을 많이 지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기업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들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면은 뭐 홍콩 같은 데 보면 기업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개발을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를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수요자들도 뭐 대기하는 수요자들도 청약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충분히 저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 규제가 강화가 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신 우리 부익남 선생님이 해주신 그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일관성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가면은 이 정부가 들어오면은 풀어주겠지.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은 맞겠지 하면서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생각도 하거든요. 그 때로는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재건축으로 선회하자. 또 재건축 안 된다 해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에서는 그래도 방향을 딱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대로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뭐 저 개인적인 바람도 솔직히 뭐 재건축을 확 풀어져 가지고 좀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하는 뭐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그런 좀 현실에서는 조금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가운데 남산이라는 그 녹지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좀 그 해결하는데 좀 어려운 거라서. 어디서든 남산은 또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아 참 하필 왜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많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에 확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또 안 돼서 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 지금 상황이 매매도 불안하고 전월세도 불안하고 근데 공급도 딱히 당장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전세를 만약에 살아야 되면 한 6년 이상 전세 산다는 생각으로 쭉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입주하기 시작하면은 한 30년, 32년 뭐 이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공급 적체가 해소되면서 인구 감소도 본격적으로 이제 더 강화되니 5, 6년만 참아라.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6년 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기 신도시하고 뭐 서울을 만약에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가 서울 정도의 어떤 메가시티나 문화와 경제를 다 갖추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네. 수십 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과연 3기 신도시에 단순히 집만 보고 갈 거냐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뭐 의식 수준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3기 신도시가 답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3기 신도시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5, 6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그렇게 뭐 맞출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숫자를 정확히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뭐 저희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가끔 인터뷰도 하고 전망도 물어보고 하는데 숫자까지 정확히 맞추시는 분들은 거의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뭐 도시정책이나 교통정책들을 해왔던 걸 보면은 그 시점에 교통이 마무리가 된다든지 그 시점에 집이 완공이 된다든지 정확한 숫자가 일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뭐 밀리죠. 네. 그렇죠. 6년이라고 계산을 하고 갔는데 6년에 텁하고 있으면 그 본인의 생애 주기를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지금 당장의 본인의 소득, 가처분 소득 고려를 해봤을 때 뭐 한 30에서 한 40%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어떤 뭐 규제에 대한 그 부분들을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가격선 자체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이라고 보는데, 그때 5, 6년이라고 보면은 만약에 그게 이제 시점이 딱딱 맞는다라고 해도 제 판단으로는 공사비라든지 최근에 물가 상승을 고려를 해보면은 원하는 분양 가격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이런 걸로 이제 돈 잘 버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네, 네, 그런 네. 분들 이제 소수라고 생각하고 빼면 네. 결국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도 뭔가 돈을 벌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출 규제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전세 끼고 살 수도 없는 네. 상황에서 네. 결국에 내가 가진 돈으로 네. 살려고 하는 곳들은 안 오를 것 같고 네. 근데 내가 못 사는 곳들은 막 달려가는 것 같고 네. 이래서 사실 집을 못 사시거든요. 네. 그 무주택자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들도 결국 올라갈까요? 저렴한 집들? 저렴한 집들도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무주택자인데 입지를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구축이라도 입지 좋은 곳을 그냥 사라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싶고,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재건축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면은 완공이 된 그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좀 더 넓게 본다라면은 2000년대 한 2010년 이후에 뭐 주택 정도는 충분히 매입을 해도 매력적인 주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입지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구축이라도 안쪽에 있는 지역을 사고, 만약에 그 좀 외곽 지역이라면은 신축 중심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나 월세가 현명한 선택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하반기 들어서는 전세랑 월세 그 심각도가, 특히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안 풀리게 된다라면 좀 절벽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걱정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진짜 한 네. 1, 2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뭐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이 공급이 더 적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 집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거에 대한 탐색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네. 우선 지금 매도를 하고 매수할 수 있는 시드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힘들고요. 그 공부해가지고 뭐 사겠다? 뭐 네. 그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의대 가가지고 10년 공부해가지고 내 병 고치겠다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빨리 가면은 그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답인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뭐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진단을 좀 받아가지고 주택 매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의 물량 자체가 구조 자체는 수요는 쌓여가는 구조고 공급은 그 수요 대비했을 때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울로 네. 본다라면 저울의 추가 예전만 해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돼서 뒤집어질 판이거든요, 완전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
대책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정책을 보지 말고 그리고 어떤 정치권에 그 기대하지 말고 시장을 봐라. 그 시장이 답안지를 제시하는 거니까 그 답안지에 가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2억, 3억 정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 분들이 원래라면은 이제 뭐 생애 최초가 지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금 한 3, 4억 정도 만들어서 네. 대출 한 5, 6억 받아서 네. 10억짜리 사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네. 지금 뭐 40%밖에 안 나오고 막 네. 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요. 네. 좀 한 칸, 두 칸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전세 살면서 어떻게 한번 나중에 노려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데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우선 사야 되나요? 네,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살 때 뭐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교통망이 좀 괜찮은 곳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도시로 형성된 곳일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수도권에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 구도심보다는 재건축을 기대하시거나 재개발 기대하시고 구도심에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또 오래된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유수의 건설사들이 지금 그곳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가기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중심으로 그 대출 받아서 매입을 하시는데 교통계획이 있는 곳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시고 신축주택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몬테크로 간다라고 하면 서울 안에서는 아파트 상품은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재개발이 좀 예상이 되는 곳에 뭐 빌라를 그 거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 빌라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거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곳들로 가셔야지 그냥 단순히 빌라를 사가지고 몬테크 하는 거는 그냥 몸만 상하니까 네. 오히려 그 몸도 챙기고 또 돈도 챙길 수 있는 곳으로 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테크인데 몸을 고생시키는 거죠. 네, 그냥 몸만 그렇죠. 고생하러 가시면 안 되고. 혹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지금 대출을 잘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든지 막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막 무리해서라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는 내 능력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네. 해주니까 그냥 뭐 부모님한테 빌리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최대한 비싼 거를 사는 게 맞나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빌려서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그 테두리 안에서는 빌려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근데 인생에서 항상 뭘 살 때 본인의 능력치를 벗어나면서 선택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너무 갖고 싶은 구두가 있어가지고 그런 네. 것들도 내 용돈 넘어서는 돈을 두사 대를 모아가지고 샀더니 그 만족도들도 상당히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상품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견줄 수는 없는 재화이긴 하지만 지금의 오랫동안의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어떤 누적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그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회복이 되더라. 그리고 오히려 대출을 활용하신 분들이 조금 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그 불안감에서는 조금 더 멀어져 있더라라고 판단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그 흐름이나 확률로 봤을 때는 한 92%에서 3% 정도가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8%의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구를 하거나 야구를 해도 버저비터를 던지는 사람은 골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도박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듯이 지금의 92% 정도의 확률을 보고 시장에 베팅을 해야 되지 8%의 떨어짐을 보고 베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초고수의 영역이고 그 초고수가 어렵기 때문에 92%의 확률에 베팅을 하면서 지금은 대출을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은 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돈을 빌리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환경 안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 없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정비 사업지에 재건축 사는 것도 리스크죠. 전세값이 조정될 수 있냐 없냐, 그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것도 리스크죠. 그 다음에 뭐 대출, 뭐 규제 모든 게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부동산 매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뭐 은행권이나 이런 쪽에서 뭐 대출 안 해주는 상황에서 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든든한 울타리 안에 가족에서 돈 빌리는 거는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금리가 예전에 이제 확 올라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전에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집 샀던 네. 분들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반복될까봐 걱정돼서 대출 받는 게 무서운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이거는 당연히 뭐 변수가 있겠지만 네. 향후 뭐 한 4년 정도 안에 어떤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올라간다거나 네. 이럴 만한 확률이 높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여러 조언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그 고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어떻게 뭐 만나게 되거든요. 네. 만나게 됐는데 또 그분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그때 그 고생을 안 했으면은 어떻겠냐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집 사는 게 뭐랄까요? 뭐 집이라는 게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뭐 세상에는 안 힘든 게 없어요. 내 집 마련은 엄청난 고통이 필요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쉽게 못 사요. 예. 그 이사하는 거 자체부터 해가지고 평생 20년, 30년 그 대출금 갚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을 고려를 해봤을 때 4년마다 전세금을 올려가면서 이사를 다니냐 또는 월세를 지불을 하느냐 그 월세하고 본인의 대출 상환 금액하고 그다음에 자산 상승률하고 고려를 해본다라면 그래도 매매라는 선택이 같은 그 고통 안에서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비싼 거 갖고 있어서 막 박수 치면서 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유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도 그 뭐 육각형 같은 그런 집은 하기가 어렵죠. 집 모양 오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육각형은 없기 때문에 그 한 면 정도는 항상 고통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본인이 뭐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좀 고통은 없었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선택지 봤을 때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이 좀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 금리 예전처럼 올라갈 거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금리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맞아요. 더 추가적으로 뭐 7, 8단계씩 막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네. 주기형 하면 뭐 한 5년은 또 고정금리니까 너무 걱정되면 그냥 고정금리로 해놓으시면 그리고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집값보다도 막 대출을 많이 해준다든지 집에 완전히 꽉 채워서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안 본인들이 해주셔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 방향도 대출 안 해주는 게 문제인데 네. 지금 뭐 제 주변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출을 고통스럽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대출을 안 해줘요 진짜. 예, 그 대출 안 해주는 게 더 고통스럽던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대출 걱정을 할 수준까지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정도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도돌이표로 네. 돈을 너무 안 빌려주니까 네.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아니고. 네. 나는 한 10억짜리 사고 싶은데 한 5억짜리밖에 못 사. 네. 근데 5억짜리들은 막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걸 따라 사고 싶은데 네. 횡보하는 것밖에 못 사니까 오는 그 네. 괴리감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투자는 약간 횡보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상승할 걸 사는 게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권의 좀 저가형 아파트들이 네. 가겠느냐, 과거처럼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냐. 지금은 그 횡보 안에서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우선 뭐 경제적인 성장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서도 이야기한 그 코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으로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전세가 서울에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이탈되는 수요가 수도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안에서 지역 수요로만 해가지고는 가격의 변동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투기 세력이라고 욕하시는 분들 뭐 이런 그 분들이 이동을 해야지 그 지역의 가격들이 많이들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외지인들이 접근을 하는 거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 분들보다는 서울에서 이탈되는 수요들이 외주 수요로 정착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서울에 있는 것보다 퀄리티가 좋아야 되겠죠. 퀄리티라는 건 주거에 대한 그 질이 좋다든지 뭐 네. 교통이 좀 좋다든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한다라면은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 횡보하는 곳에서 이제는 기회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지금
오히려 올라간 그 주택은 사실은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보다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뭐 그 지역에 있는 그 혜택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어떤 뭐 사치제로서의 그 역할 뭐 이런 것들 또 외부에서 뭐 품위 유지를 위해서 아파트 스티커를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치제에 가까운 시장까지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치성으로 보지 않고 자산 가격이라든지 정주하는 데 목적을 좀 더 둔다라면은 그런 횡보하는 그 지역의 아파트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분리를 해볼 게 횡보하는 장이라고 저도 설명을 같이 드린 것처럼 대신 횡보 정도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하락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락하는 곳 잡아가지고 아주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몇 달 전에 뭐 노도강 뭐 이런 데들 하나도 안 올랐다라고 네. 하다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난리가 그렇죠. 나는 네. 것처럼 시간의 문제인 거지 네. 아예 안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이제 항상 또 횡보할 때는 관심 없다가 또 올라가면 그때 가서 그렇죠. 또 사시려고 네.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